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오태식입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제 제가 드릴 말씀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한국 방위산업이 최근 들어서 좀 K방산이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잘 나가고 있죠. 그리고 관세 트럼프의 지금 관세 정책에서도 사실은 벗어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아직까지는 좋은데 이제 어떻게 앞으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이제 그동안에 방위 산업이 발전해온 발자취를 이제 먼저 간단히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정부의 이제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가 정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또 이제 한국의 방위 산업체 현황 말씀드린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방위 산업이 그동안 성공할 수 있었던 성공 요인 그리고 앞으로의 이제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선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대개 아시는 내용들일 겁니다. 방위 산업의 역사는 약 70년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950년도에 한국 전쟁, 6.25 전쟁을 겪으면서 이제 방위 산업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고 그 후에 이제 북한의 국지적인 도발이 있었죠. 68년도에 북한 공비들의 청와대 습격 사건이라든가 또 푸에블로 납치 사건 이런 것 등으로 해서 이제 방위 산업의 필요성이 이제 절실하게 인정이 돼서 본격적으로 이제 방위 산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쭉 발전을 하다가 90년대 들어가지고 이제 냉전 종식이 되고 소련이 붕괴되고 그다음에 이제 남북 화해 무드해서 긴장 완화 그리고 이제 97년도에 외환위기 IMF 외환위기가 닥치면서 이제 다소 이제 주춤거렸던 부분이 있는데 그 후에 이제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개발이 계속되면서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이제 큰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 2010년도에는 또 이제 천안함 피격이라든가 이런 연평도 포격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22년도부터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일어나면서 그동안 이제 우리가 피와 땀을 흘려서 구축한 방위 산업의 이제 결실을 보게 되는 그런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10년 단위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1950년대하고 60년대는 이제 저희가 한국 전쟁을 겪으면서 물론 그 전까지는 자체적인 어떤 그런 능력이 전혀 없었던 상태에서 해방을 맞이하고 그리고 이제 6.25 전쟁을 맞이했는데 군수물자 대부분을 이제 미국에 의존을 했죠. 그리고 이제 전쟁을 통해서 방위 산업의 필요성을 이제 절실하게 인식을 하게 됐는데 당시에는 이제 한미 상호 방위 조약 1953년도 체결한 거 이후에 이제 미국이 군사 원조에 의해서 저희 한국군의 현대화를 위해서 지원을 했지만 산업 기반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거의 전무한 상태였고 당시에는 이제 M1 소총이라든가 카빈 소총 등 총기를 조립하고 수리하고 탄약을 생산하는 그러한 이제 수준이었습니다. 70년대 들어와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와대 습격 또 푸에블로 납북 등 이제 북한의 도발이 이어졌고 71년도에 주한미군 철수 7사단이 철수하면서 이제 자주 국방을 해야 되겠다라는 필요성을 절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73년도에 정부에서 국방과학연구소 ADD를 설립을 해서 국방연구개발에 착수하기 시작을 했고 74년도에는 이제 방위산업체 지정제도라는 것을 도입을 해서 정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니까 민간 기업의 참여를 이제 유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1차 전력 증강 사업으로 일명 율곡 사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막대한 재정을 이제 방위 산업에 이제 투자하기 시작을 해서 그리고 다행인 것이 이제 60년대부터 70년대까지 고도 성장으로 관련되는 산업 기반이 구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소총이라든가 탄약, 군수품, 그리고 이제 장갑차, 자주포, 함정 건조 등을 이제 착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방위 산업의 기반을 구축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80년대 들어서는 이제 냉전이 지속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북한의 군사력 강화로 자주 국방의 기조가 더 강화되는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방과학연구소 중심으로 연구개발을 이제 본격화를 하게 되고
제2차 전력 증강 사업 2차 율곡이 이제 4년 동안 진행이 되고 대기업 중심으로 이제 방산 분업화 또는 이제 전문화 계열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떤 무기는 어떤 기업이 한다라는 식으로 이제 분업화를 추진을 하고 이때부터 무기 수출을 작지만 이제 시도를 한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저희가 그 생산하거나 개발한 무기 체계가 밑에 보시는 것처럼 K1 전차, K200 장갑차, K55 자주포, 그다음 K2 소총은 이제 국내에서 개발한 겁니다. 각종 통신 체계라든가 그다음에 지대공 미사일, 천마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이제 방위 산업의 양적인 그 향상뿐만 아니라 이제 질적으로도 향상하는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90년대 들어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냉전 종식과 또 남북 기본 합의서 체결로 긴장이 완화되는 그런 시기가 되겠고 97년도에 IMF 외환 위기 전까지는 이제 국방 예산이 꾸준히 증가를 했는데 외환 위기가 닥치면서 이제 방위 산업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시련기를 맞게 되는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시기에 이제 저희 방위 산업의 육성 정책에 대해서 이제는 고도화를 해야 되겠다. 즉 첨단 기술 중심의 무기 확보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이제 주요 그 파라다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민간의 그 산업 또는 기술 수준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민간 기술의 방산 적용을 이제 확대하는 쪽으로 그렇게 갔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출을 하다 보니까 우리 군이 필요로 하는 무기도 중요하지만 이제 수출형 무기 개발을 하고 국제 시장에 진출을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이제 90년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주요 무기 체계가 이제 K1, A1 전차라든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K2 자주포, K2 소총, 지대공 미사일, 국산 함정 그리고 이제 각종 훈련기 이런 것들의 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K2 자주포 같은 경우도 이제 90년대에 많은 그 시행착오를 거쳐가지고 개발이 돼서 지금은 전 세계 시장의 50% 이상을 지금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KT1 초등 훈련기, 그다음 T50 고등 훈련기 같은 경우에 이제 개발이 돼서 수출을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무기 체계가 되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제가 그 삼성항공에 원래 입사를 해서 그 이 훈련기 개발에 이제 그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는 이제 좀 더 상황이 이제 나빠지는 것이 북한이 NPT 핵 확산 조약에 그 탈퇴를 하고 그다음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핵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꾸준히 탄도 미사일을 개발을 해서 미사일로서 이제 남한만이 아니고 미국이라든가 주변국을 이제 위협하는 그런 이제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그 자주국방 능력이 향상됨에 따라서 한미 간의 전시작전권 전환 추진이라는 이슈가 이제 대두를 하게 됩니다. 즉 전쟁이 났을 때 누가 전쟁을 지휘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이제 권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실은 우리나라를 지키는 거니까 우리가 하는 게 맞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가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어떤 그 무기라든가 뭐 병력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정보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정보를 미국에 의존을 하는 그런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아직까지도 결론이 안 난 상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목할 만한 정책은 이제 2005년도 국방개혁 2020이라는 이제 타이틀로 해서 이 노무현 대통령 때인데 그래서 군 구조를 첨단화하고 효율화를 하겠다. 즉 병력을 줄이고 무기 체계를 좀 더 첨단화해서 적은 병력으로도 이제 말하자면 전장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 정책의 일환으로 2006년도에 방위사업청을 설립을 해서 국방 획득과 관련된 업무의 일원화를 하게 됩니다. 즉 획득 관련된 업무들이 한 8개 정도 기관에 나누어서 분산돼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효율성도 떨어지고 투명성도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방위사업청 설립을 하게 됐고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방산 수출이 본격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T-50이라든가 FA-50 등 요 훈련기, 경공격기 그리고 K9 자주포 이런 것들이 이제 수출이 이제 본격적으로 되는 시기가 되어 있고 주요 무기 체계는 뭐 밑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전차, 자주포, 장갑차. 그다음에 이제 맨 밑에 보시면 세종대왕급 구축함. 이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지스 구축함입니다. 그래서 그 해상에서 그 레이더에 잘 잡히지 않는 그런 이제 그 구축함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미사일 체계로서 이제 천무는 이제 뒤에 나오지만 다연장 로켓입니다. 그리고 현무는 여러분들이 TV에서 보셨겠지만 이제 지대지 탄도 미사일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은 이제 북한을 먼 거리에서 그 칠 수 있는 그러한 핵은 물론 핵탄도는 장착하지 않았지만 상당한 위력을 가진 그런 미사일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이제 방위 산업이 우리 국내 수준에 머물지 않고 이제 글로벌 시장에 이제 진입하는 본격적인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보시면 2010년도에 천안함 피격이라든가 연평도 포격 등 이제 북한의 국지 도발이 계속되고 있고 전시작전권을 전환하기로 했다가 여러 가지 이제 이유로 해서 다시 이게 연기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내적으로는 독자적인 작전 능력을 이제 가져야 되겠다 하는 것이 이제 점차 대두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정책적인 측면에서 2018년도에 국방개혁 2.0 해서 병력은 계속 감축을 하되 과학기술 중심의 이제 정예로 가자라는 것이 이제 슬로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방산 수출이 이제 점점 증가하기 시작했고 수출 품목 또한 이제 다양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무기 체계를 개발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이제 파생형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자주포다 그러면 이제 자주포에 포탄을 실어서 나르는 탄약 운반차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거는 자주포를 조금만 개량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포를 띄어내고 예를 들어서 탄을 많이 실을 수 있는 탄약 운반차를 개발하는 것은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파생형 개발을 통해 가지고 수출 품목을 이제 다양화하는 그런 노력이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주요 무기 체계는 앞서 설명드린 거 유사하니까 생략하겠습니다. 2020년도 이제 들어서는 이제 글로벌 시장에 저희가 진입은 했지만 순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는데 이제 10위권에 세계 한 8 내지 9위권 지금 통계에 의하면 그 정도 이제 방산 수출국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적 배경을 보시면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지속되고 있고 언젠가는 이제 전시작전권 전환을 이제 하긴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준비가 가속화되고 있고 결정적인 것은 이제 2022년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전 세계 무기 수요가 폭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요 정책으로는 방산 정책 4.0 해서 디지털 전장에 대응을 하고 무인화, 드론이 이제 전장에서 굉장히 큰 활약을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인공지능 AI가 이제 접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산 수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또 하나는 이제 산업체 중에서 그 한화 그룹의 방위 산업의 수직 계열화가 2015년도에 이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화그룹이 원래는 탄약, 화약으로 이제 시작한 그 회사였는데 여기서 이제 삼성의 그 제가 이제 다니던 삼성항공 그게 이름이 바뀌어서 삼성 테크윈으로 바뀌었는데 그 회사를 인수를 해서 사실은 K9 자주포는 삼성 테크윈에서 개발한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인수를 하고 그다음에 그 최근에 그 대우조선까지 인수를 해서 말하자면 이제 방위 산업에 대해서는 수직 계열화를 하는 막 그런 이제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주요 무기 체계는 뭐 밑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 주요 무기 체계 잘 아시겠지만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맨 왼쪽부터 말씀드리면은 이제 K9 자주포가 이제 맨 왼쪽 위에 있는 것, 가운데 있는 것이 K2 흑표 전차입니다. 이거 다 우리가 개발한 겁니다. 레드백 장갑차는 이제 기존에 우리 장갑차를 개량을 해서 호주에 수출해서 독일의 장갑차하고 경쟁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말하자면 선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왼쪽에 보시면 K239 천무 다연장 로켓. 이것은 이제 많은 로켓이 이런 박스 모양으로 이제 그 돼 있는데 들어가 있어가지고 연속적으로 발사하는 굉장히 위력적인 지상 무기 체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아래 보시면 현무 5라고 되어 있는데 지대지 탄도 미사일입니다. 이것이 이제 핵무기는 아니지만은 저희가 이제 현재 갖고 있는 그 지대지 탄도 미사일 중에 가장 그 위력이 큰 탄도 중량도 많고 그러한 이제 무기 체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맨 마지막 현무 5 같은 경우는 수출은 안 합니다. 나머지는 이제 수출을 하는데 요건 수출 안 합니다. 해상 무기 체계 보시면은 이제 왼쪽 위에 보시면은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해군에서 첫 인수한 이지스 함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오른쪽 위에 보시는 것이 상륙함. 이것은 이제 저희가 항공모함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상륙함으로 해서 헬기가 뜨고 내릴 수 있고, 그다음에 탱크를 실어서 나를 수도 있고, 수송함으로도 쓸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상륙 작전을 할 때 병력을 수송할 수도 있는 다용도 함이 되겠습니다. 왼쪽 아래 보시면 초계함이 있고요. 초계함은 이제 속도가 빠른 그러한 이제 구축함보다는 사이즈가 적은 그런 함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 밑에 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가장 큰 잠수함이 되겠는데, 여기에 이제 3,000톤급,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독일에서 잠수함 기술을 가져와서 건조한 것이 209급 1,200톤 정도 되고, 214급, 제가 209급 214급 하는 건 독일 그 명명식이고, 이제 저희는 거기다가 그 말하자면 도산 안창호, 장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 그 나라의 그 과거 영웅들의 이름을 붙여서 이제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1,200톤, 1,800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요건 3,600톤급 정도 되는데, 그래서 가장 큰 잠수함이 되겠고요. 여기에는 이제 6개 수직 발사관, 그러니까 미사일을 발사하는데 이제 수직으로 발사를 해서 수면에서 이제 수면을 이탈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날아가서 적을 타격하는 그런 이제 그 발사관을 6개를 이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개발하고 있는 SLBM이라고 하는 거하고 이제 동일한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무기 체계들을 이제 해군에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공중 무기 체계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왼쪽 위에 보시는 게 최근에 그 뭐 연료통인지 떨어뜨려 가지고 이제 문제가 된 KT-1 초동훈련기입니다. 이것도 국내에서 개발한 거고요. 그다음에 T-50 고동훈련기, 이거 초도 비행할 때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비행기를 개량해서 만든 것이고, 오른쪽에 보시는 FA-50 경공격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자체는 이제 똑같은데, 말하자면 이제 조종사의 숫자라든가 무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수출용으로 만든 건데 사실은 FA-50이 수출이 가장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 아래 보시면은 KF-21 보라매 전투기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지금 현재 개발 중에 있는 것으로 좀 있으면 이제 양산에 돌입할 그럴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에 보시는 거는 이제 위에 두 개는 훈련기고, 그 다음에 FA-50은 경공격기지만 보라매 전투기는 이제 정식 전투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KF-16 전투기를 대체하기 위해서 개발한 것이고, 형상은 이제 미국의 그 최강 전투기라고 하는 F-22 랩터하고 형상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제 초음속 비행이 가능하고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요걸 이제 흔히 5.5세대 전투기라고 명명을 하고 있고요. 외국에서는 이제 6세대 전투기들을 개발 중에 있는데, 아직까지 이제 저희가 그 개발 그 속도라든가 그다음에 이것이 가장 빠른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 옆에 보시는 것이 중고도 무인기와 이제 수리온 기동 헬기 다 국내 개발한 것이 되겠고요.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것이 천공2 미사일. 이것은 이제 뭐냐면은 지상에서 미사일을 발사를 해서 적이 발사하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미사일 요격 미사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특히 중동 쪽에 수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그동안의 그 히스토리에 대해서 그 정도 말씀드리고요. 정부의 이제 예산하고 우리가 방위력 개선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거는 이제 전에는 국방 획득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최근에는 이제 방위력 개선이라는 용어를 써서 이것이 이제 우리 무기 체계를 연구 개발하고 구매하고 획득하는 그런 것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GDP하고 정부 재정 대비해서 국방비가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보시면은, 과거에는 이제 우리 국민 소득이라든가 GDP, 그다음 국가 재정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국방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국민 소득이 증가를 하고 정부 재정이 늘어나면서 24년도 현재 그 정부 재정 대비해서는 13.2% 정도, 그다음에 그 GDP 대비해서는 2.54%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수치는 뒤에 또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국방 예산을 편성할 때 보통 그 국방 중기 계획이라고 그래가지고 5년, 그러니까 차기 5년도에 그 예산을 갖다가 매년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왼쪽 그림에 보시면은 그 국방 예산이 크게 둘로 쭉 나눠집니다. 전력 운영하고 방위력 개선 이렇게 나눠졌는데, 전력 운영은 이제 군인들의 인건비라든가 부대 운영하는 비용, 또 장비들을 이제 운영 유지하기 위한 비용들이 되겠습니다. 대략 방위력 개선 예산의 2배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23년 말에 이제 그 계획한 그 중기 예산은 오른쪽 표에 보시는 것처럼 점점 늘어나는 걸로 그렇게 돼 있고, 참고로 여기 이제 그 표에 보시면은 왼쪽 표에 보시면 CAGR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연평균 상승률입니다. 그래서 전력 운영 예산은 연평균 5% 정도 상승하고 방위력 개선 예산은 11.3% 정도 증가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5년도 국방 예산은 총 예산이 61.6조 원이고 전력 운영 예산이 43.5조 원, 방위력 개선 예산이 18.1조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도별로 과거부터 방위력 개선 예산이 어떻게 변해왔는가는 오른쪽 그 막대 그림표에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국방 획득 기능이 여러 군데로 분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집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비효율성이라든가 또 투명성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해서 노무현 정부 때 2006년도 1월에 그 8개의 그 국방 획득 기능을 한 군데로 모아서 이제 방위사업청이라는 기관이 탄생을 했고, 거기에 이제 지금 보시면은 각 기관에 관련된 인원들이 옮겨와서 방위사업청을 이제 구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2011년부터 4년까지 3년 동안 사업관리본부장을 이제 역임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군인이 아닌 사람으로 처음으로 이제 사업관리본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가 이제 이명박 정부 때인데, 그때는 그 이명박 대통령이 뭐 군인이나 공무원보다는 조금 민감 있는 선호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제 그 자리에 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방위력 개선 사업 관리 절차입니다. 그래서 뭐 참고로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기 체계를 갖다가 맨 위에 소요 제기, 그 필요성을 갖다가 이제 제기를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소요를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연구개발, 구매를 거쳐서 그것이 이제 양산을 하고 부대 배치를 하고 운영 유지한 다음에 폐기할 때까지의 과정을 그냥 이제 일목요연하게 표로 나눠 보여드린 거고요. 거기에 이제 각 기관들이 어떻게 관여하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표시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방위산업체가 이제 우리나라에 도대체 뭐 어떤 업체들이 있고 몇 개나 있고 뭐 그다음 그동안의 실적이 어떤지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건 이제 방위산업진흥회라는 이제 협회입니다. 협회 자료인데 현재 그 국내에 등록되어 있는 방위산업체가 총 84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분류가 되고요. 여기에 이제 주요 방산업체가 있고 일반 방산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방산업체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회사의 매출 상당 부분을 이제 방산이 차지하는 그런 이제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반 방산업체는 이제 다른 업을 이제 다른 그 품목들을 같이 생산하지만 이제 방산에 관여를 하는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조금 뭐 한 100개 이내에서 이렇게 매년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방산 물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방산 물자라고 하는 것은 정부에 이제 그 어떤 그 납품을 할 때 방산 물자로 지정된 것하고 아닌 것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산 물자로 지정이 되면은 여러 가지 혜택도 있고
또 규제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것은 뭐 제가 말씀드릴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간에 그 방사물자로 이제 지정이 된 것이 총 1732개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완제품 단위로 된 것이 488개, 부품 단위가 1244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작년 11월 자료인데 이것도 매년 이제 조금씩 숫자가 크게는 안 바뀌지만 조금씩 바뀌게 되겠습니다. 요 자료는 이제 그 시프리라고 하는 것이 아까 보시는 것처럼 맨 밑에 있습니다. 그 스톡홀름 국제 평화 연구소에서 그 전 세계 그 무기 매출 수출에 대한 이제 보고서를 갖다가 주기적으로 발간하는데 상당히 그 신뢰성이 높고 그래서 많은 데서 인용을 하기 때문에 저도 여기서 좀 자료를 통계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22년도에서 23년도 사이에 무기 매출이 어느 나라가 어느 정도 증가했는가 감소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지금 22년도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러시아가 40% 증가한 것으로 가장 이제 높고요. 그 다음이 이제 한국이 39%가 증가한 것으로 우리는 전쟁에 참여도 안 하는데 증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이 35%, 기타 19%, 이스라엘 15% 이렇게 이제 증감률로 보면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 통계가 나오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게 작년에 발표한 자료인데 사실은 22년, 23년도 말하자면 증감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매출액 절대 액수로 보면은 지금 미국이 이제 50% 정도로 전 세계 그 무기 매출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요. 중국이 16%, 그 다음에 영국, 불란서, 러시아, 그 다음에 그 유럽 뭐 이렇게 쭉 가다가 저희가 이제 1.7%, 그러니까 전 세계 무기 매출의 1.7% 정도를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제가 기억하기에 11빌리언 달러 정도로 이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순위로 보면 9위권 정도 되는데 또 어디 보면 8위로 나오고 어디 보면 9위로 나옵니다. 그래서 뭐 한 10위권 이내로 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요건 이제 그 보고서에 있는 자료 일부를 제가 이제 이렇게 편집을 한 건데요. 보시면은 이제 100대 방산 기업, 글로벌 방산 기업 중에 한화그룹은 이제 사실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하도 주가가 많이 올라서 그런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중심으로 방산이 이제 수직 계열화가 됐습니다만은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화 시스템, 또 한화 오션 이런 데를 다 합친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 회사가 아니고 한화그룹의 방산 계열 전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2년도에 순위가 42위였는데 23년도에 24위로 껑충 뛰어 올랐고요. 무기 매출이 53%가 무려 53%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익률도 엄청나게 증가를 했겠죠. 그래서 지금 주가가 지금 거기 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근무했던 그 한국항공, 코리아 에어로스페이스 인더스트리 같은 경우도 75위에서 56위로 이제 뛰어 올랐습니다. 45%가 이제 증가를 했고요. 요거는 이제 폴란드의 그 경공격기 48대를 수출한 이제 그 효과가 여기서 나타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LIG 넥스원은 그 유도 무기라든가 그 전자 장비 이런 쪽을 이제 주로 생산하는 업체인데 69위에서 76위로 요건 순위가 조금 떨어졌습니다. 0.6% 정도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현대로템이 100위권 밖에 있었어요. 105위였는데 87위로 들어왔습니다. 44% 정도 증가를 했고 로템 같은 경우는 이제 K2 전차를 생산하는 기업이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180대를 갖다가 폴란드에 수출을 함으로써 이제 그것이 크게 작용을 해서 현재 100위권 내에는 이 네 회사가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회사가 우리 그 말하자면은 선두주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국내 방산업체 무기 수출 전체 액수로 보시면은 2017년부터 이제 20년까지 보시면 대개 3빌리언 달러에 머물렀습니다. 정체 상태에 있다가 21년도부터 증가하기 시작을 해서 22년도에는 이제 17.3빌리언으로 수직 상승을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23년도에 좀 주춤했다가 사실은 24년도 작년에 20빌리언을 목표로 했는데 폴란드하고 계약 일부가 이제 금년으로 넘어오면서 이것이 이제 달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10빌리언이 좀 안 된 액수로 전체 국내 무기 수출 액수가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도 작년 기준으로 봐도 예년에 이제 3배 정도 되는 거죠. 3빌리언에서 뭐 10빌리언 정도니까 3배가 넘는 거죠. 그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시는 이제 폴란드 방산 수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아까 이제 말씀드린 이제 4개 회사 중에 이제 3회사가 이제 폴란드에 주로 수출을 했는데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 K9 자주포 요것이 기본 합의.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기본 합의라는 그 칼럼이 있는데 기본 합의는 뭐냐면 일종의 MOU 같은 겁니다. 앞으로 이 정도 물량을 우리가 획득을 하겠다. 그러나 별도의 계약 절차를 거쳐야 된다.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672대 정도를 이제 예상을 하고 1차 계약으로 212대, 2차 계약으로 152대를 갖다가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한 것은 이제 다 그때부터는 이제 선금을 받고 저희가 물건을 만들어서 납품을 하는 이제 그런 걸로 인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K239 다연장 로켓 288대 기본 합의를 했는데 이것은 거의 다 채운 것 같아요. 1차 계약에서 218대, 2차 계약에서 72대 해서 이거는 거의 다 채운 것 같습니다. 이 다연장 로켓이 굉장히 위력적인 그 무기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원래 2차 대전 때 개발된 것인데 카츄샤포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그 몇십 발을 동시에 그 로켓을 발사를 하게 되면은 그 목표 지점에 있는 이제 그 뭐 사람이 됐든 장비는 완전 초토화가 되어 버립니다. 굉장히 무서운 이제 무기체계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현대로템입니다. 현대로템은 K2 전차 1000대에 대해서 기본 합의를 했습니다. 1000대 어마어마한 물량이죠. 이게 국내 그 군에 납품할 때 제가 있을 때 대당 100억 원 정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100억 원에 1000대라고 그러면 어마어마한데 제가 알기에는 로템이 폴란드에 수출할 땐 더 비싼 가격으로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대로템이 원래는 K2 전차라고 하는 것이 전체 매출의 극히 일부였어요. 주가 철도 차량, 현대로템 하면 철도 차량이라든가 플랜트 이쪽이 이제 주인데 이 전차가 이제 작년 하반기 들어서는 현대로템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그런 쪽으로 엄청나게 이제 성장을 했습니다. 1000대 중에 이제 180대는 이제 1차 계약을 해서 이제 납품 중에 있고, 그 다음에 2차 계약이 820대가 남았는데 여기 제가 K2PL이라고 쓴 거는 K2 폴란드입니다. 그러니까 K2는 이제 원래 우리 국군 무기 체계, 군의 그 요구에 맞게 만든 건데 그걸 폴란드의 요구에 의해서 말하자면 개조한 그러한 형태가 되고 또 하나는 820대에 대한 계약이 이제 임박해 있는데 지금 이제 뭐 이 사람들도 이제 언제까지나 외국 무기를 직도입만 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자체 생산을 하기 위해서 폴란드 업체가 현지에서 생산하는 조건으로 그 다음에 이제 그거에 대한 운영 유지도 현지에서 하는 걸로 지금 이제 추진 중에 있어가지고 협상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만약에 820대가 다 계약이 된다면 그걸 다 한국에서 만들어서 폴란드로 수출하는 것이 아니고 현대로템이 폴란드 업체를 도와줘서 거기서 현지에서 생산하는 것을 도와주는 면허 생산이나 기술 도입 생산 방식으로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약이 점점 늦어지고 있는데 어찌 됐든 뭐 그래도 이제 현대로템은 받을 돈은 다 받을 테니까 이게 다 하게 되면은 상당한 이제 매출
한 뭐 10조 뭐 얼마가 될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제 그럴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있는 것이 그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 FA50 경공격기 48대를 이제 약속을 했고 1차 계약 시에 12대, 36대. 그러니까 이제 12대하고 이 36대가 또 약간 버전이 틀립니다. 뒤에 보면은 GF가 붙고 PL이 붙었죠. 그래서 GF는 이제 사실은 이게 이제 우리 기존에 우리가 생산해서 공군에 납품하기로 했던 거를 폴란드가 급하다고 그래서 먼저 돌려서 제공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6대는 이제 폴란드 공군이 요구하는 사양에 맞추어서 개조를 한 뭐 그런 이제 기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48대 다 납품하는 걸로 요건 이제 종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보여드린 그 표에서 그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폴란드 쪽에는 특별한 적은 없지만은 중동 쪽에 아까 보여드린 천궁2 그 미사일을 요격하는 그런 미사일 그런 수출이 굉장히 활발하게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몇 시까지 하면 되죠? 시간이 어떻게 되죠? 30분? 이제 거의 다 제 말씀은 끝나갑니다. 이게 마지막으로 제가 드릴 말씀은 이제 그럼 왜 국내 방위 산업이 이제 성공을 했느냐? 그 동안에 성공 요인하고 앞으로 도전 과제는 무엇인지 간단히 말씀드리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의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방위 산업의 성공 요인은 우선 그동안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방위 산업 육성 정책을 이제 실시를 했고 이건 사실 어떤 그 정권을 떠나서 뭐 누가 정권을 잡든지 간에 지속되어 왔던 걸로 저는 이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 투자를 아끼지 않았죠. 그리고 이제 방산 수출을 겨냥해서 여러 외교라든가 산업 협력이라든가 이런 활동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업체 입장에서는 이제 기술 발전, 혁신 노력을 지속을 했고 숙련된 기술 인력을 이제 많이 육성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이제 제품의 다양화, 또 품질, 우수성, 그리고 가격과 납기의 경쟁력이 이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수했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납기 같은 경우는 저희 군에 납품할 게 있는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출 대상국에서 원하면 그걸 먼저 군의 양해를 받아서 제공을 해주고 하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대상국에서는 당연히 좋아했겠죠. 그리고 이제 근본적인 거는 이제 앞서 보여드린 대로 북한의 위협이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이제 강건한 국내 수요가 존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직접적인 수혜를 받은 것이 이제 성공 요인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페이지가 굉장히 이제 어려운 부분인데요. 이제 앞으로 도전 과제는 국내 정치적 불안으로 인해서 국가 리더십이 공백이 생겼죠. 그래서 이 전략이 사실은 없는 상태고 또 각종 의사결정이 지연이 되고 있고 국제적인 평판과 방산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은 뭐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산업적인 측면에서 아직도 일부 첨단 기술하고 핵심 부품은 저희가 해외 의존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거를 다 우리가 만들 수는 없고 모든 거를 다 개발할 수 없다 보니까 해외 의존하고 있는 첨단 기술과 그다음에 핵심 부품 요 해외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이제 중요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외부적인 그 요인으로 좀 말씀드릴 것이 잘 아시겠지만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미 정부와 여러 가지 좀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 정부와 그 방위비 분담하고 그다음에 이제 통상 이슈를 연계해서 협상할 가능성이 좀 많지 않은가. 어제도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장 갔고 오늘도 산자부 장관이 또 출장 가는데 지금 뭐 우리 입장에서는 방위비 분담하고 통상 이슈는 분리를 하고 싶어 하는데 저쪽에서는 이제 방위비 분담하고 그다음에 관세
그리고 비관세라고 하는 거는 뭐 금융이라든가 다른 부분들이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묶어가지고 패키지 딜로 협상을 하려 들 것이 아닌가 하는 이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하는 것이 큰 변수가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트럼프 정부의 그 대북 정책에 대해서도 아직 윤곽을 잘 못 잡겠어요. 예. 어떤 식으로 나갈지. 그러니까 북한의 핵을 인정을 하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뭐가 될지는 사실은 좀 예측하기가 좀 어렵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한미 동맹, 이것이 이제 한미 동맹이 단순히 한미 동맹이 아니고 이제 일본이 이제 껴 있다 보니까 일본하고의 관계 설정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과연 어떤 포지션을 취할 건지, 또 주한미군을 뭐 뺄 건지 말 건지, 중국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또 가져갈 건지. 이 또 중국하고는 뭐 군사적인 안보적인 측면도 있지만은 또 관세 가지고 이제 열심히 싸우다가 지금 조금 발을 빼는 것 같은 또 그런 이제 그 아주 그냥 그 이렇게 냉탕 온탕식의 그 현상이 계속 그 뉴스가 나와가지고 하여튼 불확실성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냉정하게 너무 서두를 필요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딴 나라 하는 거 봐가면서 좀 해야 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확실한 거는 미국의 그 무기 판매가 강화될 거라는 것은 뭐 이건 자명한 일입니다. 그래서 아메리카 퍼스트 폴리시가 이거는 뭐 이제 이건 지배할 것으로 앞으로 더 우리한테 이걸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겠습니다. 그래서 그 방위산업 입장에서는 두 가지죠. 방위비 분담이 늘어나게 되면 그만큼 방위력 개선비가 영향을 받지 않을까, 예산상의 이제 문제 하나. 또 하나는 이제 미국 무기 판매를 강화를 하게 되면은 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국내에서 개발하거나 또는 뭐 다른 나라에서 사올 수 있는 무기도 미국 무기를 사야 되는 입장에 처할 수도 있지 않은가 하는 이제 그런 우려 같은 것이 이제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저희가 사실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가지고 재미를 뭐 봤다면 좀 이상한 얘기지만 그 대박을 터뜨린 K방산의 이제 주 수출 대상국이 유럽인데, 유럽도 이제 뭐 그 사람들도 다 머리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2025년 3월에 유럽 연합이 1,200조 원 규모의 재무장 계획을 이제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럽이 오랫동안 전쟁을 겪지 않다 보니까 무기 체계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보다 뒤떨어진 것들이 또 많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이제 러시아라는 위협이 이제 현실화가 되고 눈앞에 닥치니까 재무장 계획을 이제 발표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방위산업에 대해서는 이제 유럽산 무기를 우선 구매하자, 바이 유로피언 원칙을 천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폴란드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무기를 그대로 납품만 하면은 돈 받고 끝났는데, 이제는 거기 공장을 짓고 거기서 생산을 하고 우리는 이제 기술을 줘야 되는 입장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방위산업의 패러다임도 과거 이제 우리가 방산 후진국에서 이제 중진국으로 선진국으로 넘어갈 때의 과정을 그 사람들이 사실은 거꾸로 겪는 그런 이제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우리도 이제 그에 따라서 패러다임을 바꾸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정부와 산업체가 협력을 해서 가야 되는데, 이제 제일 걱정되는 것이 이제 맨 윗줄에 있는 것처럼 이제 정치적 불안이 빨리 안정이 돼서 리더십이 확보가 되고 그래야 이제 전략이 나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그냥 제 걱정 사항을 좀 적어놓은 거니까 어떤 뭐 제가 답 대안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저희 앞에 놓인 과제는 뭐 이런 것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제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혹시 뭐 질문이나 뭐 예. 예. 뭐 이제 핵무기를 이제 개발을 하려면은 기술적인 부분도 있고요, 정치적인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기술적으로는 뭐 상당한 수준에 있습니다. 기반 기술들은 이제 상당한 부분에 있고,
자세히는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제 정부 일을 할 때에도 이제 사실은 여기 발표 드리는 자료, 그러니까 발표 못 드리는 내용들이 사실 더 많아요. 예를 들어서 앞에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오른쪽 아래 현무 5 지대지 탄도 미사일도 제가 있을 당시에는 일절 공개를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북한이 이제 뭘 하나 쏘면 그때 저희가 이제 이렇게 발표를 하죠, 하나씩.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 전에 미리 시험이고 뭐고 다 해서 다 영상 찍어 놓고 북한이 하나 쏘면 우리도 대응 차원에서 이제 그다음 발표하고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제 보안상 저희가 있는 거를 다 발표를 할 수는 없고, 근데 이제 요 사진은 작년에 국군의 날 행사 때 나온 거죠. 보셨죠? 국군의 날 행사 때 괴물 미사일 뭐 이래가지고 나온 거. 그래서 공개된 부분은 이런데, 아까 핵무기 부분도 결국은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원자력 연구소도 있고 국방과학 연구소도 있고 관련 업체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일 문제가 아마 핵 연료 재처리 문제일 겁니다, 아마.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저희가 임의로 할 수가 없고 아마 미국하고 서로 동의가 돼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해결이 되면 뭐 개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으로 미국하고 이제 미국의 그러니까 안보 정책이 뭐냐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미국은 예를 들어서 한국이 핵을 갖는 걸 원하지 않으면 그러면 뭐 어떤 정치인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미국 핵을 한국에 배치를 해라. 이제 이런 분들도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다분히 정치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예, 또 다른 거. 어떤 거예요? 군산에서 어떤 무기를 철수했나요? 예. 그거는 이제 제가 뭐 정확한 내용을 모르니까 뭐 말씀드린 그런데요. 이게 이제 그런 차원보다는요. 이제 미국은 잘 아시겠지만은 전쟁을 절대로 본토에서는 안 하는 그런 이제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해외 주둔하고 있는 이제 미군들 또는 이제 해군 이게 항모를 이용을 해서 병력을 이동시키거나 하는데, 이제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안보 우선순위에 따라 가지고 필요하면은 병력이나 무기를 이동 배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무슨 뭘 빼겠다 이런 개념보다는 이제 필요한 경우에 우리 그런 경우가 몇 번 있었죠. 예를 들어서 아파치 헬기 같은 공격 헬기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가 지금 뭐 전쟁을 하는 입장이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예를 들어서 뺐다가 다시 이제 배치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미군의 어떤 결정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한국의 방위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그런 차원은 아닌 걸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끝나고 나서는 근데 이제 우리나라를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고 이제 치는 거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 거죠, 지금. 근데 이제 북한도 지금 보시면은 사실은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그림은 어떻게 보면 이제 재래식 전력입니다. 그러니까 재래식 전력인데 북한이 이제 핵을 갖고 있다고는 하지만 북한이 핵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그러면 뭐 우리도 망하지만 거기는 더 망하겠죠. 예, 바로 이제 미국이 이제 뭐 저걸 하겠죠.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는 재래식 이게 말이 재래식이지 아주 현대화된 재래식입니다. 그래서 이 재래식 전력을 가지고 비교를 하면은 저희가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이제 그래서 핵을 개발하는 겁니다. 북한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런 무기 체계를 국내 개발해서 생산할 때까지 어마어마한 재정이 투입됐거든요. 북한은 이럴 만한 재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싶으니까 전략무기 쪽으로 가는 거죠. 이건 전술무기예요. 근데 전략무기 쪽으로 가다 보니까 핵을 개발하고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는 거거든요. 훨씬 비용이 적게 듭니다. 그래서 미국을 위협하고 남한을 위협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문제는 그걸 쓸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걸 썼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북한이 먼저 망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 보십시오. 핵무기 못 쓰잖아요. 러시아가 핵무기가 없어서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쓰는 순간 유럽하고 미국에서 동시에 날라들면은 러시아도 이제 무너지니까 말하자면 이제 겁은 주죠. 계속 핵무기 쓸 것처럼 겁은 주지만 계속 이런 이제 재래식 무기 가지고 사용하다 보니까 그 틈새에 이제 우리나라 K 방산이 사실은 이제 뜨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예, 다른 질문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